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이성복입니다. 오늘도 19 출판사의 함초롬 대표를 모셔서 보수주의자의 양심 이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함초롬 대표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대표님보다 바쁘지 않은데 바쁜 시간에 이렇게 짬을 내서 또 이런 책들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세대 간의 소통을 또 이렇게 시도하는 뉴데일리 TV에 저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보수주의자의 양심 베리 골드워터가 쓴 책에 대해서 먼저 또 안 보신 독자분들도 있으니까 아주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책은 1960년에 미국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베리 골드워터가 썼던 책인데요. 실제로 이 책이 미국 보수주의 부흥 운동에 불씨를 지펴서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은 절대적인 권력을 지향하는 정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책이고 그것에 맞서서 어떻게 개인이 자유와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나자마자 물어봤잖아요. 네. 보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수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함 대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제 전체주의가 아닐까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물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급진개혁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보수주의의 반대말이 왜 전체주의냐? 전체주의가 아니다. 그분은 이제 아마도 급진개혁 그거를 자세히 안 보셨는지 약간 그렇게 쓰셨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보수주의의 반대말 개념을 말한 이유는 보수의 반대말을 자꾸 진보라고 쓰기 때문에 그거 듣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거는 보통 맞아요. 지금 언론들도 툭하면 쓰고 일반인들도 난 원래 진보인데 이번에는 좀 하도 부동산이고 뭐고 난리를 쳐서 다른 당 찍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진보라는 게 그만큼 매력적인 단어잖아요. 맞아요. 사실 좌파들이 그런 용어의 선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면 왠지 낡고 오래되고 또 이제 꼴통인 것 이렇게 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진보는 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자칫하면 용어만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책은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보수 진보에 대한 클리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수주의 운동사를 알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왜 20대 남자들이 우파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현상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보란 말은 보수의 반대말로 쓰일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란 말의 원래 뜻은 뭐 발전 같은 거죠. 문명의 발전. 인간이 진보한다. 발전한다 이런 뜻이죠. 발전을 안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수란 말은 훨씬 더 심오하고 철학적인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인간의 본성을 말하죠. 그게 베리 골드워터도 한 말이고 러셀 커크도 한 말이고 그 에드먼드 버크도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도 나는 보수주의자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뭐 옛 것만 고집하고 뭐 상투 틀고 살자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변화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선조가 발전시킨 문명을 잘 공부해서 점진적으로 좀 바꿔보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요만큼씩 고쳐나가자. 그러려면 앞선 사람 걸 좀 잘 배워서 하자. 이거를 확 뒤집어 엎어서 한다는 거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머릿속의 이상이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급진개혁파라고 부르는 거고 좋게 말해서 개혁이죠. 급진개혁은 혁명이고 좌파고 전체주의의 결과적으로 전체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공산주의가 전체주의를 안 갔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보란 말을 쓰지 않기를 저는 권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수주의자가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개인의 자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얻어본 경험이 역사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이해가 평등보다는 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란 책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도 이미 1940년대, 50년대에 이렇게 보수주의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책 하나로, 사실 뭐 이 책 하나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책이 뭐 4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많은 미국의 정치가들과 일반인들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네. 베리 골드워터가 유세 현장을 따라다녀 보니까 네. 다 미국 청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다 보수주의자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당시에 음. 이 베리 골드워터가 만났던 사람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보수주의적인 원칙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 점을 목격을 하고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큰 원칙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뭐 하나만 들자면 뭐 네. 사유재산 네. 그리고 개인의 자유 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나 어떤 절대 권력이 나한테 자꾸 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최소한도로만 국가에는 권력을 위임하고, 그죠? 네. 이게 보수주의자의 기본 정치 철학입니다. 맞아요. 삶의 방식이고. 네. 그리고 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의 권한이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비대해졌다는 점을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난 2번에 걸쳐서 저희가 네. 개괄적으로 쭉 얘기를 했고 네. 오늘은 이 책의 챕터들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 노조 이야기, 노동의 자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자유를 얘기합니다. 노동의 자유, 농민의 자유, 그다음에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복지국가주의를 비판합니다. 네. 복지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챕터에서는 공산주의. 당시에는 이제 냉전 시대가 지금도 뭐 사실 약간 냉전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냉전 시대였으니까 네. 소련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이러는 때였으니까 경쟁 관계였죠. 네.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도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오늘은 노동의 자유 부분에 대한 베리 골드워터의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이 당시에 베리 골드워터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조가 마치 정당처럼 기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더라도 그 노조 입장에서 그 정당을 지지하게 된다면 일자리를 잃는 것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일자리를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은 그 당시 그 유니언샵이라 해서 회사에 들어갈 때 노조 가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고용을 안 해요. 네. 그런 조건을 노조가 고용주들한테 강요를 한 거죠. 협약을 맺어서. 그게 유니언샵인데 예. 이렇게 되면 회사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노조원이 되고 그러면 노조비를 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노조비를 가지고 활동하는 노조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A당이든 B당이든 밀어붙여서 찍어요. 그럼 나는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당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침해다. 어떻게 보면은 네. 정치적 자유를 우선 뺏는 거예요. 그렇죠. 하게 되면 정치적 자유가 뺏기는 거예요. 네, 대표님께서도 이 뉴데일리 언론사 대표로서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좀 치우친 언론 네. 노조 권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언론 노조가 네. 80년대 말 90년대 초인가 그쯤 이제 막 생겨서 예를 들어서 MBC 네. 이런 데가 이제 공영방송이라 그랬었는데
처음 막 파업을 하고 막 그랬죠. 노조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월급 올리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명분은 월급을 내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명분은 뭐 편집권 독립, 응? 자본과 고용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 뭐 이런 걸 내세우고 그러는데 그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공영방송이면 KBS나 MBC는 그러면 누구한테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정부한테 독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좋은 거지. 근데 과연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분들이? 네. 어용 네. 언론이 인사가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인사가 좌지우지 되니까 네. 결국은 어용 방송 노릇을 일정 부분 하게 돼 있어요. 네.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노조를 만들었어요. 유행처럼 불길처럼. 네. 그래서 언론 노조나 언노련도 생기고 문제는 언론 노조든 뭐든 그 회사가 그 회사 고용주와 임금 문제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회사의 발전 문제라든지 뭐 인권 문제 같은 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노조의 순기능이잖아요. 네, 그렇죠. 베리골드 워터도 노조가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과연 그 기업이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장치다. 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네. 노조는 원래 그렇게 좋은 취지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였는데 왜 노조가 그렇지 않게 변질됐나요? 이 책에 나오잖아요. 네. 이 책에요? 네. 뭐라고 나오냐면 노조가 이제 그 권력이 점점 세지잖아요. 네. 점점 세지니까 자기 스스로 정치적 당을 지지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 노조원들의 의사와 반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해 나가죠. 그렇죠. 정치적 네. 이익 집단처럼 기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결국 억압하게 돼요, 노조가.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 노조가 이제 보통 귀족 노조라고 우리가 많이 그러는데 네. 엄청나잖아요. 연봉이 뭐 1억 얼마씩 넘는 뭐 현대차나 어디 이렇게 저 대기업 노조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 현대차면 현대차하고만 그 파업하고 뭐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고용주하고만 산별 노조 해가지고 뭐 철강은 철강, 자동차는 자동차.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민노총, 네. 한노총 이렇게 더 큰 집단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른 노조 활동을 위해서 노조의 일원이 돼서 품앗이도 하고, 그러니까 시위 있을 때마다 가서 품앗이도 하고. 맞아요. 그 노조 전체가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가서 섞여 나가서 시위도 해야 되고 네.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안 하면 노동자 자기 그 주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죠. 그렇죠. 그 집단에서 소외가 네. 되고 네. 사실 촛불 집회를 하거나 광우병 집회를 할 때도 민주노총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조 귀족 노조가 부패하고 비리가 생긴다는 것은 부패하고 노조라는 게 부패하고 비리가 생기는 구조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네. 귀족 노조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 방향으로 간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50년대에서는 유니언샵 제도라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별 노조뿐만이 아니라 전체 민노총, 한노총까지 전체 노조가 결집하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노조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네. 비대하게 만들고 부패와 비리를 낳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노조, 특히 언론 노조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던가 20대, 30대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설민석 같은 그런 강사를 스타로 띄워준 것도 그렇고 이제 반일 선동에 이 MBC라던가 이런 언론들이 앞장을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무슨 문제를 벌이고 있는 거냐면 광우병 시위도 그렇고 촛불 시위도 그랬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조직도 있고 돈이 많고 네. 시간도 많아요. 그냥 워커들이 근로자들이 바로 평일날 나올 수는 없겠지만 노조 전임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그냥 노조만 하는 거잖아요. 네. 일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뭐 계획하고 조직하고 이럴 시간이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쁘게 플래카드 쫙 만들어가지고 몇백 장씩 뿌리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시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노조의 조직화된 힘이 갈수록 강화돼서 네. 권력이 부패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돼? 개인의 자유를, 노동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당시 미국의 유니언샵은 노조 활동 안 하면 잘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노조 활동을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네. 밥벌이인데 가족들 생계가 달려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이게 노조의 소수 고위 간부들이 다 결정하잖아요. 그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결정 구조가 없어요. 민주적인 결정 구조가 별로 없어요. 투표만 하지 사람들이. 뭐 중요한 사안에서는 투표도 하지만 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노조의 문제점, 노조는 왜 나쁘냐면은 노조가 나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노동자, 근로자 개인의 자유를 뺐기 때문이다. 네. 취업, 일할 자유, 왜냐하면 유니언샵으로 쫓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투표가 아니라 선거에 어떤 누구를 지지할 자유, 정치적 자유 이런 네. 것들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노동의 자유를 뺏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게 보수주의자다. 뭐 그런 취재 얘기를 하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노조의 권력이 집단의 어떤 횡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베리 골드워터 전 상원 의원 돌아가셨으니까. 예. 작고하신 베리 골드워터. 네, 베리 골드워터가 대단한 게 이 책을 보면 거의 지금 21세기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다 예견한 것처럼.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거 아닌가. 뭐 따라한다는 말보다는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어요. 특히 이제 복지국가주의 부분을 넘어가 보면 예. 여기 챕터에 복지국가주의가 아주 인상 깊은 대목들이 많아요. 즉 복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연방 정부가 복지를 주는 거죠. 어디다가 지방 정부, 주정부에다가 뭐 교육비 얼마, 뭐 그래서 교육비는 매칭 펀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너네가 무슨 방과 후 유치원 학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니네가 1억을 예산을 편성하면 연방 정부가 1억을 줄게. 그래서 2억 가지고 이걸 해. 이런 걸 뭐 소위 매칭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매칭 펀드로 하는 게 많아요. 매칭 지방정부가 돈이 없는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잖아요. 네. 서울은 많고 예를 들어 부산은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럼 부산이 무슨 공항 짓고 어쩌고 그러는데 돈이 어디 있어 다. 그 다 중앙정부가 대주는데 무조건 대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국토부 사업이라 중앙정부가 대부분 하겠지만 지자체가 할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분 그걸 매칭을 해서 해줘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이 예산의 실행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를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니까 무작정 네. 주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거는 테크닉에 불과하고 근본 원칙이 문제가 있다. 퍼주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퍼주기에 아무래도 의존하게 되면 그런 개인들이 자발적이고 근면하고 그런 독립적인 존재에서 자기도 모르게 의존적으로 변한다. 이것이 복지국가의 가장 큰 폐악이다. 이렇게 이 그렇죠. 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인간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명예롭고 자유로워야 될 존재인데 그거를 국가 권력이 네. 돈을 줘가지고 날 방해한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 최근에 얼마 전에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예산을 풀었었잖아요. 사실 저도 정부 지원금을 받긴 했는데 이번에 영등포구에서 17번째로 제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그걸 이제 그래요? 네, 사업 운용 자금으로 쓰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의존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짜 돈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사실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의 이제 그 뉴딜 정책으로 엄청난 복지 부양책을 썼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이렇게 하듯이. 네. 그다음에 공화당이 집권을 해서도 아이젠하워도
복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뉴딜 정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렇죠. 그 뉴딜 정책의 뭐 쓰레기 백화점이라 그랬던가 뭐라 베리골드워터가 네, 아이젠하워를 싸구려 뉴딜 비판했는데 백화점이라고 아이젠하워를 비판하기도 비판했죠. 했어요. 네. 그 취지는 뭐냐면은 보수주의의 기본 정신을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이 달콤한 말을 피할 방법은 쉽지 않지만 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복지에 대한 축소 정책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베리 골드워터의 기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네, 맞아요. 또 무엇을 더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덜 해주겠다. 개인의 자유를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것도 이 베리 골드워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 전쟁이 그 경쟁이 일어나다 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 총선 우리나라 총선 때도 그랬지만 민주당이 뭐 재난지원금 예를 들어서 5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저 국힘당인가 그때 당 이름도 잊어버렸어. 미래통합당. 미통당이? 네. 미통당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리는 저 50만 원 받고 50만 원 더 무슨 포카칩니까? 그러니까요. 경쟁적으로 이렇게 네? 포퓰리즘을 약속했던. 네. 그거는 정말 생각 없는 짓이에요. 네. 코로나 같이 위기 상태에서 일정 정도 재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네. 초기에 기본 정책 방향이 글로 가는 거는 잘못된 거죠. 아니 백신 들어왔으면 다 될 거 아니야 지금 벌써.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벌써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한심한 거예요.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서로 여행 다니고 네. 그리고 일본은 1억 5천만 분 더 확보해 오고 대통령이 가서 저 그것도 네. 화이자 모더나 같은 걸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이 백신을 북한에 나눠주자 맞아. 이런 이야기는 네. 하고 있고. 네. 백신이 어디 숨겨놓은 백신이 많은가 봐. 그래서 한국의 국힘당도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의 정통 보수주의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 네. 사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책을 굉장히 많은 국힘당 의원분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 단식을 할 때도 이 책을 가지고 단식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국힘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 보수는 아무래도 좀 지나간 시절의 단어인 것 같고 이런 어떤 과도한 이념 경쟁을 부추기는 단어인 것 같다. 보수라는 말에서 탈피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보수는 낡아서 이미 진보라는 용어에 눌려 있는 용어다. 따라 쓰지 말자. 우파로 쓰자. 그리고 진보는 좌파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난 진보란 말은 싫었는데 뭐 딱히 대체할 말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들이 쓰고 있는데 뭐 그랬는데 이 보수주의자의 양심과 네. 보수의 정신을 읽고 나서 러셀 커크 책과 네. 이 베리 골드워터의 책을 읽고 난 생각이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사실 이 책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책이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국힘당이 또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동안 보수의 비판적이었던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이제 기회를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이 책으로 인해서 결국에 젊은이들이 다시 보수주의 원칙을 가다듬게 되고 이것이 헤리티지 재단 같은 그런 미국의 싱크탱크를 낳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키고 그랬던 역할을 했던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는다면 지금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한국의 정치인들이 특히 보수당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정확히 보수주의가 뭔지 알고 자기가 보수주의자라고 정체성을 인식을 하게 된다면
재난지원금이 됐든 어떤 복지 정책이 됐든 부동산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방향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민주당 따라갔다 여론 따라갔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확고한 원칙을 갖고 거기서 조금씩 융통성 있고 타협하고 이게 정치거든요. 네.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해서래. 맞아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네, 보수주의가 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사실 보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떠들어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진중권도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보수라는 말은 저는 좀 그 사람의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책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세력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이제 논리를 펼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사람의 과도하게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다.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진중권은 좌파예요. 네,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맞아요. 좌파고 보수주의자고. 네, 다만 애티튜드나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지금의 현재 급진개혁파들과 어긋났을 뿐이지. 네. 왜 급진개혁파들이 부정부패 비리를 심하게 저지르고 거짓 위선을 하니까 위선과 내로남불에 화가 난 거지. 네, 좌파하고 보수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중권 같은 사람은 보수주의를 욕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보수를 말할 때 본인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할걸요.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진중권 씨한테. 근데 진중권 씨가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보수에 아무런 애정이 없다. 나는 진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진보가 뭔지를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분도. 네. 자기가 좌파면서 진보라고 생각해. 진보는 문명이라니까. 발전이라니까. 문명의 발전. 자, 진짜 진보하는 사람은 진보는 보수주의자들이 진짜 진보합니다. 네. 역사를 보면 압니다. 좌파와 전체주의자들은 학살을 일으켰고 문명을 퇴보시켰죠. 자유를 빼앗았어요. 특히 그 몇백만 명씩 죽은 사례를 다 보세요. 네. 그 다 전체주의자들이 벌인 짓이잖아요. 네, 특히 공산주의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사망한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전체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히틀러가 그 1차 대전에서 이제 지고 나니까 예, 저 배상액을 너무 물려서 독일이 이제 못 살 지경이 된 거예요.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결집시킨 거예요. 네. 왜 우리 독일을 너무 못 살게 군다. 그 힘을 결집시킨 거예요, 히틀러가. 네. 그래서 자기가 표로 당선됐잖아요. 표로다가 당수가 됐잖아요, 결국. 그러놓고서는 불과 4, 5년 만에 네. 유치원 교육서부터 시민 교육, 뭐 영화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불과 4, 5년 만에 유태인을 삶아서 비누를 만들어도 되는 인간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 버렸어요. 단 4, 5년 만이면 네. 인간은 네. 그렇게 바뀝니다. 네.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체주의의 교육 성과와 그다음에 공포가 합친 결과죠. 예. 사실 이 책과 더불어서 같이 추천드릴 만한 책이 있는데요. 히틀러 이야기를 하셔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 이제 독일 사람들이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과도하게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집단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이런 히틀러가 등장을 했을 때도 환호를 했고 자신들이 마치 이제 광장 속의 한 군중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가장 안전한 것처럼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자유로부터 도피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책과 이 책은 같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리 골드워터가 복지국가주의를 경계하는 이유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근면하고 위험 있는 명예로운 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과 국가 파워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네.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방향을 글로 가야 된다. 그런 정치인이었죠. 오늘 한 얘기는 이런 복지국가주의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가장 베리볼 더터가 할애를 많이 한 챕터죠. 네, 마지막 장인 소련의 네, 위협이라는 챕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